자, 후보들에게는 결전의 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나라의 운명이 달린 대선 투표일입니다. 자, 오전 6시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오후 8시에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최종 당락은 아마 자정께쯤 결정난다고 합니다. 최종 투표율이 지난 대선의 77.1%를 넘을 수 있을지 이게 관심사고요. 현재 판세를 놓고 민주당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이후 달라진 게 없고 오차 범위 밖 격차로 이재명 후보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전후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율에서 지지율이 낮았던 영남 지역, 강원, 충청 지역 투표율이 호남 지역보다 현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당의 판세 주장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먼저 김경일 의원님, 어느 쪽이 더 맞는 겁니까? 아니 뭐 저녁에 보시면 알죠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아직 투표 진행 중이고요. 근데 이제 이건 있을 거예요. 지금 각 당의 자체 조사들이잖아요. 보면 자체 조사다 보니까 일단 혹시 모집단이 이제 자기 지지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 더 아마 많이 표집될 가능성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요. 또 자기 각 당에서 분석했다고 하는 우리 당의 이 결과는 사실 그 자체가 선거 전략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봤던 것을 보면 대체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상당히 좀 앞서고 있었던 흐름이었던 건 맞고, 근데 그 이후에 몇 가지 민주당에 좀 집중적인 악재들이 좀 있었어요 보면. 그런 게 이제 변수가 될 것 같다. 예, 이제 그런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사전 투표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보수 진영 사람들은 이 부정 투표론에 어떤 포획돼서 그런지 아닌지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사전 투표 말고 본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주변에도.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 투표율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오늘 하루 좀 유심히 지켜보고 아니 이건 뭐 예측하는 게 별 의미는 없고요. 어차피 저녁에 그냥 개표하시는 거 보면 돼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방송 듣는 국민 여러분 투표로 가세요. 가시면 됩니다. 네. 자, 배로 공보 투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대선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 사전투표 전후에. 이건 뭐 흔히 추격 후보들이 막판에 던지는 상투적인 그런 주장인데, 첫 번째로 역대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뒤집혀진 적이 없다.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대체로 이재명 후보 45 플러스 마이너스, 김문수 후보 35 플러스 마이너스, 이준수 후보 10%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0%포인트 정도 차로 이기고 있는 이 흐름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다. 더구나 세 번째로 이번 대선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군사 쿠데타, 내란으로 빚어진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걸 심판하지 않는다면 내란 세력들이 다시 나타나서 제2, 제3의 군사 쿠데타가 가능하고 또 윤석열도 복귀가 가능하고 전 세계가 손가락질하는데 그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의 논객 조갑재 씨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한 600만 표 차, 그래서 한 15%포인트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한겨레하고 STI가 예측 투표율을 내놨어요. 거기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대략 48.5에서 50%,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9.1에서 39.7%, 그리고 이준석 후보 9.3에서 10.3% 이렇게 정도 예측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기를 이재명 후보 50%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김문수 후보 40%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막판 대형 악재 발언으로 10% 미만의 한 자릿수 득표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 얻어가지고 민주화 이후에 최고 득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내란을 확실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좀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51.6%의 지금 기록을 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 김두수 격신당 연구원 부원장님께는 이제 이준석 후보는 동탄 모델, 그래서 그걸 동탄 혁명으로 이끌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동탄 모델은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442 해서 제일 1위 후보와 40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40 가까이를 가서 막판 역전을 노렸고 기존에 이제 뭐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에 연동되어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20%대로 떨어져 내려오는 걸로 바랬고 또 1위 후보를 40%에 묶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40% 가까이 묶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정치가 이게 서로 공조하듯이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위 정당과 2위 정당, 이 두 정당이 서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고 이 결집의 영역 부분에서 서로가 최대한 동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진입해야 되는데 실패했는데 특히나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로의 자격이나 후보로 선출을 국민의힘에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후보가 나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흔히 말하는 보수를 생각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결집하는 영향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재명에게 대통령을 헌납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 이런 것을 보수 쪽에서 계속 흘리면서 실질적으로 좀 새로운 미래의 씨앗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미래를 여는 이런 좀 더 전망적인 투표 이런 게 좀 불가능해져서 약간 심판 투표로 흘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이제 현실적인 목표는 15%를 넘겨서 다음에 보수를 재편하고 우리 한국 정치의 재편의 가능성을 여는 그 15%를 넘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나름대로 정치의 어떤 뭐랄까 자격을 획득하는 10%를 얻으면 두 자릿수를 얻고 여기에는 기존의 제 3당으로서 지금까지 뭐 그전에 정주영 후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인재 후보 그다음에 이해창 후보가 2007년 이런 때 나와서 15%를 넘겼는데 거기는 못 하더라도 10%를 넘기면 그런 이제 정치의 어떤 뭐랄까 미래의 어떤 씨앗으로 인정받는 그런 선이라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에서는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그 여론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앞선 사람이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윤진 대표. 예.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번 대선은 조금 특수한 것이 이거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 기간 직전에 나온 것이 왜 대선으로 연결되냐면은 그것은 대선 레이스가 상당히 좀 긴 기간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으면 사실은 모든 이슈가 다 소비가 됐고 네거티브도 전부 다 이제 다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오히려 보통 대선 같은 경우는 그쯤에는 이제는 국민들에게 통합이나 화합의 메시지를 내는 시점으로 돌입을 해요. 근데 조기 대선의 특수성,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일주일은 사실은 전체의 비율로 따지면은 훨씬 높거든요. 그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 이번 대선의 아주 특수한 점은 본격적인 네거티브가 한 열흘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 3차 TV 토론의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네거티브의 수위가 확 올라갔고 이재명 후보도 질세라 이제 뭐 리박스쿨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흠집내기용 이슈를 터뜨리면서 시작이 됐고요. 또 특수한 점은 이번 대선이 사실은 초중반까지는 후보의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도가 높지 않았어요. 의외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그런 이른바 폭탄 발언으로 인해서 막판 들어서 이재명 후보 또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둘러싼 어떤 국민들의 관심도가 증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직전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았던 여론의 추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은 좀 특수하게 막판 일주일의 지지율 변동은 상당히 좀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세를 뒤엎을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보나요? 사실은 뒤엎을 정도까지냐는 조금 그거는 뭐 전망이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많이 추격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뭐 개혁신당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이준석 후보의 막판의 그 발언이
결집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탈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가 막판에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을 제공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발언들이.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양쪽으로 조금 줍는 그런 표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는 격차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합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겐 지옥문이 시작될 것이고 다른 누구는 희망의 문이 열릴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인데 원인 제공자인 국힘이 승리하긴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이다. 과반을 넘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50% 넘은 건 박근혜밖에 없었는데 마의 50%네요. 이런 의견. 국민들도 정권이 바뀌어야 내란이 종식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투표를 많이 할 것 같다. 자, 선거 유세 기간이 조금만 더 길었어도 김문수 후보가 해볼만 했는데 아쉽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래도 뚜껑 열어봐야 한다. 골든 크로스 확신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적어도 한 자리 숫자로 격차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의견. 오늘 저녁에 치킨 시켜야겠어요. 캔맥주도 준비하고요. 오늘 밤 잠 못 들 듯 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후보들이 이제 마지막 그 유세까지 이제 혼신을 다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상계엄 막으려고 시민들이 모였던 여의도를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3일은 내란 종식하는 날이고 김문수 후보 당선은 곧 상황 윤석열의 귀환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원팀 피날레 유세를 했고요. 이번 대선을 진실과 거짓의 싸움으로 규정했고 이재명 괴물 총통 독재 출현을 막아달라 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피날레는 대구였는데 역시 계엄 태극기 부대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이준석이 유일한 범보수 대안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김주수 본장님, 대구로 간 거는 무슨 뜻이 있나요? 이준석. 저희들 이 선거가 시작될 때 실제 이제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후보들은 내부 경선할 때 우리는 후보 일찍 등록하고 대구에서 시작했는데 한국 보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대구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런 처음에 그런 이제 판넬도 들고 인사를 드렸고 지금의 이제 이 선거에 있어서 우리는 좌우가 아닌 앞으로를 내걸었지만 결국 이준수 후보의 이제 출발지나 이준수 후보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수입니다. 근데 이 보수면 그냥 보수가 아니라 이제 개혁 보수, 좀 더 중도의 확장성을 가능하게 하는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합리적 진보도 포함하려고 하는 뭐 저 같은 사람도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이제 같이 했던 점은 바로 그런 건데 한국 정치를 바꾸려면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말한 대구가 이 계엄과 태극기 그리고 부정선거에 빠져가지고 보수의 어떤 재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말 이제 보수는 새로 거듭나야 되고 재편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라고 하는 구호가 나오면서 사표 심리를 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썩은 나무에 물 주는 겁니다. 그럼 뿌리만 썩지 절대 새로운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갈아엎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마지막 유세를 대구로 잡은 거고요. 지금은 오늘 이제 부산에서 투표 독려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선거운동은 아닌 행식입니다만 이 영남권이 가지고 있는 보수의 상징성에서 새로운 어떤 출발을 가져오자.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주자. 씨앗을 심자 이런 뜻입니다. 네, 김경희 의원님. 네. 이제 이 괴물 독재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꺼낸 게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아닙니까? 근데 어제 이제 광화문에 직접 나와서 유세까지 했어요. 이게 네.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까? 그건 이제 국민들의 오늘 평가를 저녁에 보면 예. 알겠죠. 근데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시청 앞에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 말씀이 대단히 감격이 깊더라고요. 이게 귀에 쏙쏙 와닿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 중인 뭐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원래 3년 반 전에
이낙연 캠프에서 그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이낙연 후보 본인도 이낙연 전 총리 본인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범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아마 내심의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별걸 다 하잖아요. 대법관들 청문회 하겠다, 특검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무슨 뭐 법조 자격증이 없는 김어준이나 유시민 같은 사람들 대법관 시키겠다, 뭐 그런 법안을 발의한다. 아예 그냥 이 법원 조직 자체를 이재명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지금 사법부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 작업들을 민주당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행정부에 의해서 이게 최소한 위헌 법률을 민주당이 입법하려고 했을 때 거부권 행사라고라도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이 지금 180석, 190석 뭐 우호정당까지 하는 의석으로 이걸 법을 어떤 법이든지 간에 이재명 살리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시킬 것이고 그건 이재명 본인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부터 그 법을 그대로 작동해서 갈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그게 대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대법관 청문회, 대법관 수사, 대법관 특검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나온 걸 보면 이거야말로 견제받지 않는 괴물 독재 정권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주장이고 어쨌든 그래서 본인은 이런 상황을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하고 연합을 해서 3년 후에 개헌하고 7공화국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반드시 작동하도록 하겠다. 그게 어제 말씀의 핵심이더라고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 네. 네거티브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지 심리학자들은 이 부정적인 정보에 이제 유권자들이 반응하는 건 높은데 그 네거티브도 두 종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괴물 독재 같은 거는 일종의 정치적 견해 이런 건데 요거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신상을 파헤치는 그 네거티브는 역효과를 준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이더라고요. 배우 그 특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둘 다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께서 다수당 정권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뒤집으면 소수당 정권이면은 국정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당연히 다수당이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수당이었고 심지어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3당 합당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독재 정권입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괴물 독재 정권이라고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안 맞고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압도적인 다수당을 만들어준 게 국민이거든요. 그럼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 자체도 국민 주권자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재 정권입니까? 이거 자체가 논리가 전혀 안 맞고 이번 대선에서 지금 아무런 뭐 쓸 카드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낙연 전 총리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탄할 것 같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을 독재와 싸웠잖아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데 내란 세력과 가서 한몸이 돼서 자기가 발탁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렇게 앞잡이 역할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낙연 전 총리의 이런 행보는 호남민들의 분노를 끌어올려가지고 똘똘 결집시켜서 결국은 저는 마이너스 효과를 김문수 후보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인 선거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뭐 이재명을 뽑느냐 안 뽑느냐, 민주당 후보에게 정권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란 세력을 종식하느냐 안 하느냐, 민주주의 세력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헌정 질서 파괴하는 세력을 선택하느냐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일관되게 60% 이상의 탄핵해야 된다. 정권 교체돼야 된다. 55% 정도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괴물 독재라고 하는 표현이
과도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우선 팩트만 가지고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배종호 선배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초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당 전체 진영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선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대법관들을 특검을 하고 수사를 하고 청문회를 하겠다? 이건 지금 민주당이 그 시도를 한 것 자체는 팩트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일각에서 어쨌든 비법조인 법관, 대법관 뭐 이걸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팩트잖아요. 이거를 괴물 독재의 출현을 예고한다 안 한다 요 평가는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사 속에 분명히 남겨놔야 돼요. 대선 직전에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건 분명히 지식인들이 할 말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몇 년 있다 또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괴물 독재라고 하는 표현이 1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럼 예, 반론 좀 팩트 얘기를 하니까요. 아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청문회, 특검 그리고 비법조인 임명. 근데 세 번째 비법조인 임명은 팩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팩트를 바로 잡아야 법안을 돼요. 냈다가 취소를 했죠. 네, 이 부분은 빠졌으니까 이건 팩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바로 잡고요. 두 번째 청문회 그리고 특검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제도예요. 이걸 쓰냐 안 쓰냐를 가지고 이걸 쓰면 괴물 독재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러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다 뛰어넘어 가지고 그야말로 하루 만에 이걸 소부에 있는 거를 지금 뭐 전원 재판 합의체로 넘긴다든지 그래가지고 또 바로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를 뭐 이틀 만에 열어가지고 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낸다. 이거는 아예 그냥 이재명 후보를 죽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수행되는 권한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앞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필요하면 이거는 수사 대상이다. 특검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윤진 대표 예.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원이 빠른 시간 안에 전원 합의체 소부를 해서 회부를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불법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그것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불법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괴물 독재라고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자, 앞으로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어떤 역사적으로 정치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방법은 뭐냐?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게 비교 정치죠,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최근에 후보로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유사하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든지 과거에 페론 정부라든지 그리고 뭐 필리핀의 두테르테라든지 이런 정말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던 독재 포퓰리스트의 이 행보와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바로 입법 독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국회는요. 어떤 당이 다수당이든 소수당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 국회가 지켜온 역사예요. 과거에 독재 정권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가수당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해봤지만요. 법안 소위 6명이 앉아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럼 법안 소위 해산했어요. 그 정도로 합의제를 지켜왔던 게 대한민국 국회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민주당의 법안 소위위원장이 국민의힘 안 나가세요? 나가세요. 빨리 우리 의결하게. 우리 3명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했어요. 그게 뭐냐? 과거의 나치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났던 의회 독재입니다. 다수 독재예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대법관을 대폭 늘린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가족들의 비방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그걸 처벌하겠다고 한다든지 이게 전형적으로 독재자들이 해왔던 방법이라는 거죠. 네, 자 댓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재명 비판만 늘어놓은 김문수 안타깝다. 이재명 집권 시 피비린내 나는 복수할 것 같다. 정신 차리자. 그래도 이준석 토론으로 이재명 가족들의 도덕성 제대로 본 거다. 오늘로써 대구도 개가 빨간색 입고 나와 또 찍어주는 도시라는 욕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낙연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낙연 연설은 파워풀했다. 아쉬운 건 왜 민주당에 몸바친 사람이 왜 국힘으로. 괴물독재 듣기 거북하다. 괴물독재 맞지. 당장 내일 임시국회 소집해서 이재명 면소법, 재판중지법 다 통과시킬 텐데 그럼 사법부가 정치 개입하는 건 성역인가? 국회가 바로잡아야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